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자 인사이트 시간. 네, 애널리스트의 구루,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을 모시고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발음이 어렵네요, 센터장이라는 단어가. 네, 이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상황이 정말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장기물과 단기물을 구분해서 해석하면 조금 해석이 되다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날은 장기물 단기물 모두 가격이 상당폭 오르는 양상. 도대체 인플레 온다더니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점. 연준은 인플레를 무서워하는 걸까, 디플레를 무서워하는 걸까, 그런 하는 헷갈림. 그 속에서 도대체 연준은 금리를, 어떤 금리를 도대체 원하고 있을까 하는 여기에 혼동이 많아요. 네. 글쎄요, 지금 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1.3%대까지 떨어졌으니 올해 고점이 1.72% 3월입니다. 지금 뭐 실제로 4월과 5월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인플레이션 긴축 이런 우려는 이제 무성한데 오히려 뭐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니 근데 이제 연방준비제도 그 파월 의장의 주장 자체가 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었죠.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갖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기저효과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가 미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락다운 시기니까 어쨌든 뭐 그 물가라고 하는 게 경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4월부터 7월에 미국 물가는 굉장히 높게 나올 개연성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은 이게 그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인플레 압박은 그렇게 실제하는 걸로 보기 어려워라고 했는데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기저효과론이 힘을 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연준이 했던 얘기가 맞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 ISM 제조업 지수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팽창되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뜨겁고 물가도 뜨겁지만 이게 올해 찬바람 불고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연말로 갔을 때도 이럴 거냐라 그러면은 조금 경기가 둔화가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말할 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또 이제 구조적 인플레를 주장하는 거였는데 공급에서의 병목, 그렇죠? 뭔가 이제 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뭔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 압박이 생긴다라는 건데 최근에 몇 달 동안에 미국의 그 자본재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류가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를 그 능력을 경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병목 효과에 의한 이게 물가가 높은 게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백신도 뭐 집단 면역이 되네 안 되네 논란이 많았고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려운 시기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공급이 되거든요. 뭐 이스라엘과 무슨 뭐 백신도 수합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백신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만은 작년에 초여름까지 마스크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가 늘고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전통적인 지금 그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 한편으로는 반도체 주가가 안 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의 문제인데,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뭐 시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는 건데, 반도체 기업들은 캐펙스가 늘어날 때 또 늘어나면 그 다음의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효율이 높아지고 공급이 늘어나고 단가가 떨어지고 마진이 또 스퀴즈 되고 뭐 이런 굉장히 큰 사이클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주가가 안 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일부 어떤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병목 때문에 또 인플레가 생기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임금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뭐 6월 달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한 뭐 3.7%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임금 상승이 3%를 제대로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금이 올라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긴 한데, 저는 임금도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각도기님 계시는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올려줬나요? 최근에 뭐 얘기 없어요. 별로. 근데 평상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금융회사들이 임금을 올려주거든요. 뭐 돈을 좀 벌었으니까. 근데 임금 올려준 거 말하기에 앞서서 증권회사 지점이 그동안 줄어든 게 몇 개고,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임금의 총량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명백하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생기기는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채권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프라이싱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웃기지 마. 실제로 인플레이션 안 오는 거 연준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 그것도 그렇게 크게 지금 잠깐만 반짝 나오고 안 나올 거니까 채권 금리가 쭉쭉 올라갈 일이 없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뜨겁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뭔가 펄펄 끌어넘칠 때 나타나는 징후인데, 저는 연말로 갈수록 긴축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완화가 되고,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조금 뭐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지만 일본에서 현장에서 드러난 바로 그 디플레의 망령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앞단에 생산성 혁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젠 정말 AI까지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2.5단계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이제 운전이 어려운 분들보다 더 잘해요. 자율주행 말씀하시는 거고요. 2.5단계 자율주행이 이런 정도 상황까지 왔으니, 그리고 아시다시피 엑셀 한 명이 잘 쓰면 수십 명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단위당 임금이 올라가면 뭐하니 노동자 총량이 주는데, 이렇게 되니까 임금 총량이 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죠. 특히나 뭐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도에 뭐 선거를 치르면 뭐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제 보는 앵글에 따라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뭔가 이제 기술의 진보가 선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최근에야 이제 고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다가 코로나 직전까지 미국이 완전 고용 수준이었어요. 실업률이 3.4%인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완전 고용이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은 임금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임금이 안 오른 것이고, 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2016년, 17년이 미국 경제 좋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막 올리는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경기가 좋고 노동시장이 잘 돌아가면 최저임금을 안 올리더라도 시장의 힘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뭔가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끊기다 보니 인위적으로 뭐 최저임금을 뭐 30년 만에 조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본소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의 진보가 어리선간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그쪽에 줄을 서 있는 주주들은 부자가 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다른 데로 온기가 잘 안 퍼지는 거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인플레 압박은 네. 잘 안 생기고 네, 네. 지금의 구조가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이게 네트워킹까지 된 거잖아요. 완벽한 네트워킹. 그러니까 1인당 1PC 시대가 펼쳐지면서 단위당 단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단위당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LP판으로 다 따지면 수천만 원을 들여야 되는 그런 비용을 월 1, 2만 원으로 해소시키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쫙 퍼지면서, 그리고 또 이런 사회를 불러온 이유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구매자층이 되니까 단가를 낮춰주는 거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또 순식간에 일반화되는, 보편화되는 이런 상황. 이게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인플레이션의 고리가 완전히 다 끊어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아 오기만 해 잡을게. 근데 오히려 디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안 가진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플레를 잡을 수 있는 요령이 없고 기술이 없는 이 상황에서 디플레를 막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과열이, 부분적 과열,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과열, 이런 것들이 오는 신기한 세상이 이제 펼쳐진 거 아니냐 라는 고민과 생각들이 많거든요. 네,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라고 하는 게, 인플레와 금리를 놓고 보면 인플레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특히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뭐 빚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물가를 적당히 올려서 네.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들이, 특히 이제 정부가 최대 채무자인 상황이고, 근데 이제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버린 문제가 되고, 네. 이제 인플레는 어느 정도 그 용인을 하되 금리는 인플레보다 더 낮게 유지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채를 녹여버리니까. 예, 1950년대 60년대 이제 미국이 거의 20년 동안 그랬어요. 네. 20년 동안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 네.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네. 별 탈도 없었고, 근데 그때 금리가 안 올랐던 건 아닙니다. 네. 금리가 올라갔는데 성장률이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네.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생길 거냐? 근데 인플레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사실 인플레 자체가 큰 해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적당한 인플레가 오히려 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가 잘 안 생기면 중앙은행이 해야 될 건 명목금리를 네. 최대한 낮게 유지하던가 아니면은 실물 경제 펀더멘털보다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글로벌 경제가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네. 지금은 설사 경기가 조금 뭐 생각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순환적으로 더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경기 사이클을 포괄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는 쪽은 이제 다른 영역이 네. 있고, 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네. 이거는 뭐 경기의 힘으로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게 다 어떤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네. 동인이라서 네.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두 가지 정도가 하나 좀 이제 워칭 리스트에 놓고 좀 봐야 될 것이, 저는 유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제 유가가 저는 한 100불 간다 그러면 주식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100달러 가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네. 그때는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긴축은 사회의 수요가 과잉 수요가 있을 때 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수요를 조금 잡아주면서 네. 과열을 막는 건데, 네. 유가가 올라가 가지고 물가 상승이 높다 그러면 이건 수요와 상관없는
그 비용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럼 유가가 올라갔다는 상황 자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그럼 중앙은행이 거기서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고통을 더해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이 거의 전적으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성격이라면 중앙이 긴축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정확히 발라내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경기는 저는 연말로 갈수록 둔화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경기는 회복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가가 100불 가면서 인플레 물가를 건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파월이 말하고 또 금융시장이 지금은 다수 의견이 된 게 네. 물가 상승률이 올 여름까지 그냥 좀 높게 나오다 말 거야 라는 네. 기대인데 네.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저는 네.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유가가 여기서 더 많이 안 오를 거다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유가 100달러 시대를 2007년 8년에 봤고요. 네. 2011년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때 유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스토리로 올라가냐면 네.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에요. 이 원유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기름값이 높아서 유정이 투자하더라도 기름 캐내는 건 최소한 1년이 더 넘어요. 네. 그런 시장인데 뭔가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간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였겠지만 지금은 감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산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그 글로벌 원유의 일 생산량, 뭐 일 소비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9,600만 배럴 그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산을 600만 배럴 하고 있거든요. 네. 수요의 6%가 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만들어 파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뭐 어떤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높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펙과 같은 역사적으로 카르텔이라는 게 잘 되기가 힘들고 네. 오펙은 역사적으로 보면 결속력이 강한 카르텔이 아니에요. 네.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결속은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 2007년과 2011년과 다른 거는 그때는 어떻게 해도 공급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고 네. 근데 지금은 상당한 증산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네. 특히 그 이후에 조금 더 빨리 기름을 캐낼 수 있는 쉐일이라고 하는 게 또 네. 새로운 원유 공급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네. 저는 원유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 가치입니다. 네. 유가가 100불 갈 때는 이런 어떤 실물 경제 원유의 수급도 있지만 네. 달러가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이 네, 나타납니다. 네. 최소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 이상 달러가 단기간에 약해지면서 네. 그런 어떤 금융적 압박으로 또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 이 정도 하나요? 네. 여기서 90대 중반. 네. 지난 저점이 한 89 정도 네, 됐고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미국도 테이퍼링은 한다 그러고 음. 백신 접종 속도도 미국이 빠르고 네.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달러가 여기서 아주 약해지면서 네. 원유 시장을 또 자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자산 가격이란 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유가 자체는 그 결과가 원인이 뭐든지 간에 올라가게 되면 뭔가 이 평온한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일단 뭐 의견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좀 가정의 베이스라인은 100불 가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란이라는 카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뭐 아주 급하면 이란을 시장으로 복귀를 시키면 하루에 100만 배럴인가요? 그 정도 이상이 더 나오니까 그것도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자재는 보면 뭔가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그건 아주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왜냐면 사실 지금 이 감산의 존재는 뭔가 유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산물이 네. 600만 배럴이라고는 파격적 감산이거든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게 공고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네.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는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거겠죠. 네네. 뭐 ESG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이게 기름을 지금처럼 많이 써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 원유에 대한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이 못 쫓아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제적으로 유가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힘들고 네.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정도가 네. 이제 유가가 예상치 못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인플레 요인은 사실 별로 없어. 오히려 보면 볼수록 한 2달만 해도 인플레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일부 인플레 요인과 지속적인 디플레 요인이 같이 상존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경제 궤적이 나온 거죠. 경제 순환 사이클이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물건 만들어 찍어가지고 많이 찍으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게 과잉 재고를 만들어서 꺾이면 이제 디플레가 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은 단위당 단가 낮아지는 데 반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장사를 하는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장사를 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빨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면은 지금의 차별적인 상황들이 별로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런 사회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상 환경은 뭐 지난해 5, 6월까지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미국에서도 다우가 나스닥을 또 오랜만에 몇 달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금리 떨어지고 하면서 나스닥이 더 좋은데 네. 뭐 매크로 보는 제 관점에선 다시 또 성장주들에게 좋은 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얘기를 보면 실물 경제는 뭔가 격렬한 다이노믹스가 있어요. 네. 과거와는 다르게 해석될 네. 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금융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순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돈이고 금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가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금리나 이런 쪽으로 그 금리를 못 올리는 그렇죠. 이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 네. 자산 시장이 그 풍선 효과를 네네네. 아주 뭐 심플하게 노리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뭐 하나의 가능성으로 좀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 이게 아니라 자산 버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중앙은행가들의 합리성을 믿는다 그러면 뭐 자산 버블을 받기 위해서 뭐 과하게 긴축을 해서 그러면은 경제 곳곳에서 곡소리 날 게 뭐 줄지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닌데 이건 네.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의 그 센티멘트는 네. 아니 뭐 인플레 이거 별거 아니네. 네. 중앙은행이 세게 안 할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많은 대화의 주제가 결국은 오버럴하게 좋기보다 장기 가는 쪽만 많이 가다 보니까 뭔가 불균형이 커지는데 그렇죠. 그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균형도 되게 커지고 있어서 네. 요즘 보면 뭐 한국의 언론들, 이건 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을 꽤 해요. 꽤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자산 가격을 잡는 거는 매우 심플하게 유동성을 줄이고 그렇지. 또 뭐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네. 중앙은행가들이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경제 전체가 작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네. 막 구두 개입을 막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한편으로 쏠려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단순한 비유예요. 중앙은행이 긴축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 금리를 한 2번만 올려도 이건 그냥 저금리예요. 그렇지. 절대 레벨에선 저금리가 0점 몇 프로니까. 미국 근데 이제 기준으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잘해야 한 번? 네. 이런 기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2번 올렸을 때는 그게 또 다른 충격으로 그렇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인플레나 금리 상승이 실제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그 압박이 없다는 거에서 너무 의견 일치를 보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한편에선 쏠림에 대한 네. 그 징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행동을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네.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떤 불균형, 금융안정,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에서의 요구. 네. 이건 그 박탈된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구.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이 한번 충격을 받더라도 저는 다시 또 리커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고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지금 1월달 이후로 고통스러워하는 또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뭐 주가지수가 10% 15%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뭐 그게 무슨 대수야. 주가지 10년 올랐는데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뭔가 기대에 어긋나는 리액션이 나왔을 때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 트리거는 실물 경제에서의 뭐 인플레 압박이나 금리가 아니고 불균형에 따른 정책 당국자들의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하고 좋은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됐어요. 어떤 정리가 됐냐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정리가 됐냐면 지금의 경제 상황들이 과거의 궤적과 다르고 과거의 인플레이션 궤적과도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이게 성장이 아니냐? 아니다.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는. 그런데 과거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건 디플레야. 디플레가 나오는 고공행진 성장. 경제는 우상향하는데 과거의 잣대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이런 기묘한 상황. 이런 상황이니까 과거 잣대의 디플레를 막아주기 위한 연준의 행동은 당연히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제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체들 과거보다 훨씬 힘이 세진 기업이라는 그 주체들은 계속해서 성장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총량의 열매들을 다 따먹어가는데 그게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저는 들으면서 싹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 잘한 건가요? 제가 중원본 한 거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닙니다. 이런 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태도에 따라 풍선 효과 등등을 통해서 일종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나타나니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이 불균형을 가지고 사회 주체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불균형을 못 견디겠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디플레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정책적 선택을 했을 때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시장이. 네, 뭐 연준이나 한국이나 그렇죠. 중앙은행가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중앙은행가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특히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건 굉장한 제약 조건인데 중앙은행가들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좀 올려놓고 싶어 해요. 네. 그래야 좀 좋을 때 금리를 좀 올려놓고 해야 나중에 나쁠 때 또 쓸 수 있는 정책의 버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제가 약간 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미 있는 어떤 금리의 레벨이 바뀌는 거 이런 시대는 당분간 오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한 번 올릴 수 있고 두 번 올릴 수 있고 세 번 올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기대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조금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금리 안 올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 역시 좋은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는 우리들의 구루로 남아주시기를 항상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 말 정도에 또 한번 이렇게 뵙는 걸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증시각도의 TV 투자인사이트에는 우리 애널리스트계 구루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시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들으시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채널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김학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